이곳은 유럽, 아니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설 현장 중 하나임이 틀림없습니다. 거의 150년 동안 계속되어 온 엄청난 사업입니다. 목표가 무엇이냐고요? 바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회를 짓는 것입니다. 아마도 가장 장관인 이 교회는 한 명의 선경지명이 있는 건축가가 설계했습니다. 이 건축물에는 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교회는 건축 허가를 받기까지 무려 130년 가까이 기다려야 했습니다. 도시계획과 건축을 사랑하는 분들을 위한 채널 루킹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 채널의 제작자 테오입니다. 오늘은 스페인 바르셀로나로 가서 사그라다 파밀리아의 모든 비밀을 밝혀드리겠습니다. 항상 화제를 모으는 거대한 건축물입니다. 오늘날에도 현지 주민단체들이 그 완공을 막기 위해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가 상징하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이해하려면 1882년과 2034년이라는 두 날짜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 돌이 놓인 해를 의미하고, 두 번째는 완공이 예상되는 해를 의미합니다. 150년이 훨씬 지난 후입니다. 그 사이에는 전쟁, 위기, 죽음, 비극, 발전, 그리고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할리우드 영화 같은 모험이었죠. 하지만 1880년대 성 요셉 신도회가 교회 건축을 위해 기금을 모았을 때 아무도 이 프로젝트가 이렇게 거대한 규모에 이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에는 매년 4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는 건설 현장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서점 주인 호세 마리아 보카베아가 설립한 이 협회는 기부금으로 건립되는 속죄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처음 모인 민간 자금 덕분에 협회는 12,800제곱미터의 적합한 부지를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주춧돌은 1882년 3월 19일에 놓였습니다. 처음 선정된 건축가는 안토니 가우디 이 코르네트, 즉 가우디 아니었습니다. 그는 돈 프란시스코 데 파울라 델 빌라 이 로사노였다. 그는 네오고딕 양식의 꽤 고전적인 교회를 구상했지만 협회와의 의견 충돌이 빠르게 일어났고 결국 그는 사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사와 추천 끝에 당시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젊은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가 이 프로젝트를 이끌 인물로 선정되었습니다. 가우디는 겨우 30살이었고 경험도 비교적 적었습니다. 그는 기존의 설계를 따를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 다른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그 제안을 독특한 장소로 바꿨습니다. 오늘날 우리 뒤에 서 있는 교회처럼, 그 어떤 교회와도 닮지 않은 교회로 말이죠. 오늘날 우리 뒤에 있는 그 교회처럼요. 이 네오고딕 양식에서 카탈로니아 모더니즘이라고 불릴 스타일로의 전환은 소성당의 지하 경당에서 형태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이 작업은 첫 번째 건축가가 시작해 안토니 가우디 생애 중 완성되었습니다. 그는 자연에서 영감받아 자신만의 요소를 더했습니다. 지하 경당에는 4개의 예배당과 중앙재단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우디는 예를 들어 18개의 탑이 있는 구조물을 상상함으로써 이 프로젝트에 훨씬 더 큰 규모를 부여하고자 했습니다. 왜 18개일까요? 12사도를 나타내기 위해, 그리고 밤에 빛나는 12꼭지점의 별을 얹은 성모 마리아를 위한 하나, 4명의 복음사가를 위한 4개, 마지막으로 가장 높은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 첨탑은 높이가 172.5m로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회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 첨탑은 높이 161.5m에 달하는 독일 울름의 주교회를 능가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탑과 높이 17m의 십자가는 2026년 6월 10일 교황 레오 14세가 참석한 가운데 봉헌될 예정입니다. 아무리 높아도 177m에 이르는 몽시외 언덕을 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우디는 인간의 작품이 신의 작품을 결코 뛰어넘어서는 안 된다고 믿었습니다. 이 새로운 탑 때문에 성당의 관리자들은 건물의 실루엣을 바꾸는 이 새로운 탑을 강조하기 위해 로고를 다시 디자인해야 했습니다. 가우디의 설계에서는 모든 것이 의미를 갖도록 세심하게 계산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자신보다 오래 남을 건축물을 짓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카탈루냐 건축가 가우디는 자신의 작업과 의도가 죽은 후에도 계속될 수 있도록 수많은 기록 자료, 도면, 설계도, 도식, 모형 등을 남겼습니다. 그가 처음도 마지막도 아니었습니다. 더 최근에는 르코르비지에가 인도에 새로 건설해야 했던 찬디가르라는 도시를 위해 자신이 원하는 바를 매우 상세하게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1951년에 시작된 대규모 프로젝트로 건축가가 사망한 해인 1965년에 1단계가 대부분 완공되었습니다. 다른 유명 건축가들도 프로젝트 완공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프랭크 게리가 세상을 떠나면서 구겐하임 아부다비 미술관 공사는 설계자를 잃은 채 남게 됐습니다. 외관 파사드의 건축에서 또 다른 의도는 세계의 기념비적인 파사드를 설계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탄생 파사드로 그리스도의 탄생에 헌정되어 풍부한 장식과 생명력이 넘칩니다. 이 파사드에는 바르셀로나 사람들에게 영감받은 인물상이 있습니다. 가우디는 거지와 장인, 아이들을 작업장에 데려와 모델로 삼았습니다. 그는 이 성당이 사람들의 살아있는 반영이길 바랐습니다. 순환의 파사드. 더 엄격한 이 파사드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당시의 고통을 상징합니다. 이 파사드는 그리스도의 고통과 희생을 전합니다. 파사드에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문양이 새겨진 돌에 마방진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마방진은 적어도 건축에서는 포커의 에이스 4장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마방진은 4 곱하기 4 격자의 숫자를 배열해서 각 행, 열, 대각선의 합이 모두 같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합은 33입니다. 다시 한번, 이 상징은 의도적인데 33이라는 숫자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의 나이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된 정면인 영광의 파사드가 있습니다. 다른 것들보다 훨씬 크고 웅장하며 죽음, 최후의 심판, 영광, 그리고 지옥을 상징합니다. 파사드에 새겨진 문구들이 50개가 넘는 언어로 쓰였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가우디는 사람들이 돌로 된 성경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탄생 파사드의 공사는 1891년 초에 시작되었습니다. 1925년에는 탄생 파사드의 첫 번째 탑이자 바르나바 성인에게 헌정된 탑이 완공되었습니다. 공사 속도를 높이기 위해 1914년부터 가우디는 교회 건설 현장에서만 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완공된 지하 예배당에 잠잘 곳까지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1925년에 완공된 부분까지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1926년 6월 10일 기차에 치여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은 지하 예배당에 묻혀 있습니다. 그의 조수였던 도미닉 소그라네스가 뒤를 이었습니다. 가우디 생전에 지어진 부분들은 2005년부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역사의 비극은 이 장소를 비켜가지 않았습니다. 1936년 스페인은 공화파와 프랑코 지지자들 사이에 3년간의 내전으로 분열되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공화파의 거점이었지만 피해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훼손되었고 설계도와 사진이 불태워졌으며 모형들도 파괴되었습니다. 1919년부터 가우디와 함께 일해온 또 다른 건축가인 프란세스크 데 파울라 킨타나 이비달이 작업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는 불에 탄 지하 예배당과 특히 가우디의 원래 모형들을 복원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오늘날 공사는 여전히 그의 연구와 복원 결과에 의존하므로 이는 매우 중요한 작업이었습니다. 이 성당은 끊임없이 진화하는 공사 현장으로 천문학적인 양의 자재가 필요합니다. 공식적인 공개 통계는 정확한 수치를 제공하지 않지만 여러 추정치에서는 어지러울 정도로 엄청난 숫자가 제시됩니다. 예를 들어 공사가 시작된 이래로 거의 20만 톤에 달하는 돌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약 50종의 돌이 사용되지만 그중 가장 흔한 것은 통석입니다. 로마 시대 페로페랄칼레스 카탈란스 채석장에서 채취된 이 돌은 바르셀로나 건축에 가장 많이 쓰입니다. 기록 보관소의 이미지와 현재의 사진, 영상 자료를 함께 분석해보면 건설 회사들의 변화 과정도 흥미롭게 알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밧줄로 묶은 연약한 나무 비계에서 시작해 최근에는 예수 그리스도 탑꼭대기에 십자가를 올리기 위해 최신 크레인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법적으로도 나타나며 실제로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위험만큼 치명적 약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건축 허가입니다. 오늘날 이 부지는 시의회에서 2019년에 발급한 허가증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 허가는 2026년 말까지 유효하며 공사를 담당하는 회사에
450만 유로 이상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교회에 발급된 최초의 건축 허가증이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가우디는 1885년에 현재는 바르셀로나의 한 구역이든 산테마르티의 시청에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답변을 받는데 137년이 걸렸습니다. 이런 부재가 우습게 보일 수 있지만 이제는 이 프로젝트 완공에 현실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논의되고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공사 범위입니다. 가우디의 원래 설계도에는 카레르 데 마요르카에 있는 영광의 파사드 앞에 거대한 계단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건축 허가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건물들이 지어졌습니다. 그 건물들은 1917년부터 비록 그 땅이 교회 소유이지만 사그라다 파밀리아와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이 계단을 만들기 위해 이 건물들을 철거할지 여부가 쟁점이기 때문입니다. 총 마요르카 거리와 아라고 거리 사이, 그리고 마리나 거리와 사르데냐 거리 사이에 있는 두 개의 블록이 철거되어야 합니다. 주민들에 따르면 약 1000채의 아파트가 해당되며 즉 약 3,000명이 영향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수용, 철거, 그리고 재건축 비용은 약 1000만 유로로 추산됩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 주변의 부동산 가격을 고려하면 이 수치는 크게 과소평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단체들이 결성되는 이유는 떠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성당 공사가 집까지 확장된다는 경고를 아무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표들과 주민들, 그리고 시 당국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주택 문제가 바르셀로나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더욱 폭발적인 사안입니다. 1992년 올림픽 이후 세계적인 관광지로 떠오른 이 도시는 특히 단기 관광 임대가 급증하면서 주택난에 점점 더 시달리고 있습니다. 최근 성명에서 시의회는 주민들을 위한 재정착 대책 없이는 어떤 합의도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구조물을 짓는데 단 한 푼도 지원하지 않은 시 당국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대규모 민간 후원 캠페인 덕분에 단속적으로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50년대에는 특히 자우메 부스케치가 이끄는 조각가 그룹에 의해 1958년에 성가정의 조각상이 추가될 수 있었습니다. 호셉, 마리아, 수비라크스 등 여러 예술가들이 오랜 시간 이 작품 완성에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공사 자금을 계속 마련하기 위해 1961년에 대성당의 역사적, 기술적, 예술적 측면을 대중에게 소개하는 박물관을 개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관람 코스는 시간이 지나 확장됐습니다. 오늘날에는 박물관뿐만 아니라 완공된 3개의 파사드 중 2곳과 신랑 그리고 후진도 관람할 수 있습니다. 관람객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탑 위로 올라가서 도보로 내려오며 바르셀로나의 멋진 전망을 감상할 수도 있습니다. 관광명소로 인기가 높아지며 2025년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약 500만 명이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스페인에서 가장 많이 찾는 명소 중 하나이자 프랑스의 에펠탑처럼 도시와 나라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를 넘어서 경제적 수익도 큽니다. 일반 입장권은 34유로, 탑에 오를 수 있는 입장권은 47유로입니다. 2025년에는 방문객들이 1억 3,450만 유로의 수익을 창출했으며 이 중 96.9%가 방문객들이 낸 금액에서 나왔습니다. 지출 측면에서는 1억 1,350만 유로에 달했으며 이 중 51.7%가 건설 및 공사에, 30% 이상이 프로젝트 관리에 사용되었습니다. 프로젝트 시작 이후 전체 비용에 대한 질문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연이은 공사 중단, 전쟁, 팬데믹 등을 감안하면 정확한 수치를 제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여러 추정치가 돌고 있는데 4억에서 5억 유로 사이, 즉 수억 유로대로 추정됩니다. 이 수치는 신중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건물 내부가 거의 완공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정말로 뛰어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진정한 도래숲처럼 설계된 이 내부는 5개 신랑이 중심을 이루며 중앙 신랑은 더 높고 길이 60m, 폭 45m의 잉낭과 연결됩니다. 36개의 기둥, 이 나뭇가지처럼 퍼져 나무를 모방하며 전체 구조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잉낭 뒤에는 합창석이 있고 그 다음에는 제단이 있으며
재단은 자연광의 주요 원천인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을 통해 환하게 비춰집니다. 전체 구조는 약 90m 길이의 라틴 십자가 형태입니다. 가우디의 설계는 다시 한번 상징적입니다. 기둥이 솟고 갈라지는 모습은 자연과 영적 상승을 모두 연상시킵니다. 일부는 사도와 복음사가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가우디는 자신만의 방식을 고수하며 곡선과 유기적인 형태를 선호하고 직선을 최대한 배제했으며 살아있는 것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스테인드 글라스 색상은 시간에 따라 변해 아침엔 차가운, 오후엔 따뜻한 색조로 사색하기 좋은 분위기를 만듭니다. 가장 장관인 순간은 하루의 끝으로 햇빛이 대성당을 통과하면서 그 풍부함이 완전히 드러날 때입니다. 오늘날 이곳은 제 기능을 하는 종교시설로 여겨집니다. 실제로 공식 용어에 따르면 이 소성당은 2010년에 베네딕토 16세 교황에 의해 봉헌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공사가 2026년에 끝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상징적으로 2026년 6월 10일 이 목표일로 정해졌는데 이는 가우디 사망 100주년입니다. 하지만 특히 코로나로 인한 지연으로 인해 완공 날짜가 크게 미뤄졌습니다. 여러 추정에 따르면 공사는 앞으로 몇 년 더, 심지어 2034년까지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 수석 건축가인 조르디 파브레가스는 10년째 이 직책을 맡고 있는데 2026년 2월 언론에 예수 그리스도 탑이 완공되면 전체 공사의 약 80%가 완료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00%에 도달하려면 영광의 파사드 앞에 있는 기념비적 계단이라는 민감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특히 회란이 있으며 양 끝에는 2개의 성위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하나는 이미 완공됐고 중앙에는 성모 마리아에게 헌정된 성모 승천 예배당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예배당은 거리로 열려 항상 개방됩니다. 현장에 매일 약 100명 작업자가 일합니다. 세대를 거쳐 일꾼들이 서로 이어가며 가우디가 영원하길 바랐던 작품을 만들어가는 영원한 장소입니다. 첫 번째 돌을 놓은 지 144년이 지난 지금 이루어진 진전은 엄청납니다. 파리의 노트르담처럼 2세기에 걸친 이 프로젝트는 처음에는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현실이 되어가고 있으며 스페인의 새로운 얼굴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보도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형식이나 현장감 있는 콘텐츠를 더 원하신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종교 건축물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여기에서 노트르담드 파리 복원에 관한 제 영상을 남겨드릴게요. 곳에 Looking for 리포트로 찾아뵙겠습니다.